강 대표님, 빨리 좀 오세요, 강 대표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재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도 참 무더웠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침 저녁 자꾸 쌀쌀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깊은 가을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인 여러분들의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세상으로의 9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뉴질랜드 저신다 하던 총리에게 푹 빠졌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뉴질랜드 총선에 압승을 해서 그 총리의 지도력에 온 세계가 찬사를 보낸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던 아던 총리,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보, 중도, 좌파 성향의 여당인 노동당은 49% 득표를 얻어 과반 단독 달성에 24년 만에 이뤘다고 합니다. 반면 야당은 보수, 중도, 우파 성향 국민당이죠. 27% 득표하는데 2002년 이후에 가장 낮은 득표율, 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좋은 세상으로 설립 취지는 지난 국정에 몸담았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 국정 현안의 핫 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미랄의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물론 마지막 목표는 우파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정성으로 마련된 이 모임이 더욱 단합 발전되고 한 분 한 분이 대표자라 생각하며 꼭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세미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우리 우파의 지도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오늘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 그런 비전과 또 그분의 철학을, 또 앞으로 그분이 대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 승낙해 주셔서 나와주신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 경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좋은 세상 포럼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 간사를 맡아서 그동안 중간에서 연락하시느라고 애쓰신 안희정 의원님, 그리고 우리 강석호 선배님, 이 모임을 아마 리더십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무대 형님을 비롯해서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원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이벤트를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페이스북에 글도 좀 자주 쓰고 그리고 외부 강연을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포부를 밝힐 기회가 그렇게 더군다나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포부를 밝힐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당에 좀 이목이 좀 집중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왔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은 미리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상당한 언론사에서는 지난번까지는 그것만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Q&A를 오픈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모두 발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 올 필요성이 아마 좀 떨어졌을 것 같고, 더군다나 오늘 좀 닥쳐보니까 태기를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국감장에 자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목이 상당 부분 글로 쏠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 김무성 선배님 주문하신 대로 주목받을 만한 발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해서 한 4-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구상과 포부를 함께 아울러서 언급하는 순서를 먼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서 우리 당으로 관심을 좀 가져올 것이냐, 특히 우리 당 대선 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언론 노출도가 떨어지는 우리 당 후보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왜 오세훈인가, 오세훈이 가진 강점은 뭐냐, 이런 걸 설명드리는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왜 정권 탈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포럼 선배님들과는 공감대가 다 이미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지금 비정상 국가화 되었다 하는데 우리 모두 아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정상국가로 정상화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 돼야 되겠다. 또 다음 정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 정부의 집권 전략이랄까요? 통치술이랄까요? 이건 정말 디바이드 앤 룰인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분리해서 정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제기조차도 어떤 정쟁으로 비춰지게 하는, 그래서 본인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계속 결속시켜가면서 집권 기간을 끝까지 내임덕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늘도 TV에서 지금 생중계를 보다 들어왔습니다만은 정권 말에 한 1-2년 남겨놓고 늘 터져왔던 이런 게이트 같은 것들이 정권을 흔들흔들 레임덕에 몰아놓고는 하는데, 이 정부는 그걸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1-2년 남겨놓고는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서 공수처 이런 걸 등장시키고, 그리고 검찰 인사를 장악을 해서 이런 게이트들을 어떤 여야 진영 싸움의 부산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게이트의 폭발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 정권 출범 전에는 이제 그런 건 이미 다 거쳤고,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성숙한, 품격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건가가 사실 정치인들의 화두였고 제 고민거리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화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만 통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무너져 내렸는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라도 이 오세훈이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의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앞서갈까를 가지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가 됐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시절인데, 이 정부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매우 과거지향적인 쟁점을 가지고 진영을 분리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이 과거로의 회귀가 어떤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 잡는 것이 당연시 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식자층이, 지식 엘리트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한을 풍겼다고 덤기는 이 정부와는 매우 차별화된 그런 리더십을 바로 이 오세훈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왜 미래가 저의 화두냐? 뭐 제가 최근에 발간했던 책의 제목이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미래라는 책은 제목만 미래가 아니라 이 북핵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국방의 지형,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써서 대한민국을 다시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이냐, 또 저출생 고령사회, 보통은 책에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 책은 그런 세상이 이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사회성의 변화가 뭐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세 번째 화두가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로서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복지 미래는 무엇이며 노동의 미래는 무엇이며 교육의 미래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첨삭했던 내용입니다. 또 이번 학기도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따 수업하는 날입니다.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당이 더 유능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나 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 할 것 없이 민주당 정부는 늘 약자 편에 서겠다,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겠다, 이것이 저들의 집권 전략이었고 또 실제로 저는 그 진정성은 뭐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의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뭐 다 하는 말씀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통계 수치로서 입증이 되는 것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입니다. 통계청발로 아무리 통계청 통계를 분식을 하고 통계 산출 방법을 바꾸어도 소득이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했다. 이것은 뭐 분명한 통계청발 통계 수치고요. 자산 격차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앙등이 나온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것은 서울시장 시절에 5년 동안의 결과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 다 정말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뭐 간단히 한 줄 평을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혼밥, 소외, 뭐 더 이상 붙일 것도 없죠. 혼밥이었고
홀대였고, 미국과는 불안정한 불협화음이었고, 북한과는 평화는 평화인데 굴종적 평화였다.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이런 일이 아무리 뭐 월북자로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해도 사실은 그런 일이 망설임 없이 저질러질 수 있는 남북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 정부는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차 뒤에 하나 붙이고 다닙니다.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 살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요. 저는 우리 우파 진영이 그런데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조그마나마 그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 사건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그 4월 총선 이후에 몇 번 외부적인 강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 안보, 외교에 관한 강연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의 결속을 더 다지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제 평소 지론이죠, 지론. 이제는 제가 그 핵 개발하자고 그런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언론은 많이 없어요. 전 분명히 핵무장 지렛대론자입니다. 핵무장 평화 협상 카드론자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북과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관여 정책, 포용 정책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근데 동의하고요. 우리 당이 득표에 있어서 늘 선거 때 수세에 몰리는 것이 북한과의 원론적인 그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덮어씌우는 선거 전략 때문에 늘 뭐랄까요, 표를 좀 잃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스탠스에 관한 정말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냉전이 아니다. 평화는 평화인데 자존심을 지키는 평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을 기필코 폐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해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당 부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오늘도 이따가 Q&A 세션에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야 되고,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한 이 오세훈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칭 국가정상화 비상연대회의체를 제안을 합니다. 제가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 비대위원장님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면에 나서셔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어떤 당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의 하달식의 탑다운 방식의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뭐 100% 동의를 하는데, 그 모습이 당이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고 논쟁을 거쳐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훨씬 더 국민들을 감동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마치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본인이 이끌어가면서 분위기를
중도로의 확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당에는 그리 도움이 되는 모습이 아니다. 결국 그분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년 4월까지로 임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당은 다시 옛날의 그 당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좀 나서서 좀 더 당의 변화되는 모습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주변에서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 포럼에서 다 앞으로 와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입장을 밝힐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5분으로 5인 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5명의 그 이른바 야권 주자들은 당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하더라도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함께해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공통된 입장을 낸다 그러면 답답해하시고 실망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권발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단계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소를 하려면 최소한 가끔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단 언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 그 주자의 참모들로 이루어지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성안이 되는 것을 오자 연대 명의로 이른바 우파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성사된다면 정권 교체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라도 당분간 제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이 오자 연대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원지사를 지난 여름에 제주도에 찾아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는 미리 연락도 드린 바도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첫 제안의 자리입니다. 다들 소화를 내려놓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부디 만들어지기 바라고요. 오늘 이 포럼의 선배님들도 성사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주시면 좋겠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리 설명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왜 오세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인생을 좀 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했습니다. 국가 경영은 마음하고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이고요. 이 대목에서 그동안에 국민의 기대를 얻고 갑자기 등장했다가 실망만을 남기고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증이 없이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고 갑자기 등장한 분들의 경우에는 성공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나타나지 아니한만도 못한 그런 정치권의 부의 효과, 마이너스의 효과만 남기고 사라졌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모임의 대표이신 우리 무대 형님
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손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입지를 하고 반열에 올라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호감을 얻는다. 이것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점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에서 마치 누구를 갑자기 영입하면 그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코멘트를 당의 대표부에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전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정치인의 인생에 좌절과 실패와 극복이 있는가.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냐.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아마 뭔가 2%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아마 그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오세훈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할 때에 승승장구하던 실패를 모르던 한 번도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오세훈에서 10년이 흐르면서 큰 선거 3번을 치르고 졌습니다. 종로에서 졌고 전당대회에서 졌고 지난 봄에 광진에서 졌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께서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다 전직 의원들이신데요. 그 실패의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아마 회고를 해본다면 이것이 정말 국가 경영에 정말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이 5명의 주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5분들 중에 가장 긴 실패의 세월을 보내면서 단 한순간도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고심을 놓지 않았던 제가 10년 동안 다져왔던 재충전의 이 기간이 정말 보석과도 같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큰 보약과도 같은 그런 기간이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제 정치 이력에 실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실패나 실수가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만들었던 실패였다는 것도 아울러서 꼭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비로소 정치인이 돼 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소중한 기회 덕분에 이제 비로소 익어가는 하나의 정치인 오세훈을, 그리고 그 오세훈이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경륜을 부디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의 강점은 뭐냐?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저는 정말 끊임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공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공백이 아니었다. 늘 10년 동안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시대정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종로 선거를 전후해서는 공생연구소라는 걸 한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공생연구소는 공존과 상생의 약자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양극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공생연구소를 통해서 3권의 저술 작업을 했습니다. 왜 지금 공정과 상생인가를 기록해서 그 책에서 정말 진심을 담은, 진정성을 담은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피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층이동 사다리라는 걸, 사회 유동성 지수라는 걸 제가 집권하면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왜 모든 개발 정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른바 사회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정책은 이 정책이 사회 유동성을 높이느냐, 다시 말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두텁게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복지, 노동,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 요약하면 그런 주장을 그 책에서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걸 화두로 다시 한번 집권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토론이 붙게 되면 볼만할 겁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미래가 실종됐습니다. 아까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몇 가지의 화두, 북핵 이후의 한반도의 외교안보 국방, 저출생 고령사회 이후의 각종 사회정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른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생활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 이후에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숙제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 3가지 현상이 코로나19 이후에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보는 3개의 창이 아니라 4개의 창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꾼 현실, 이 4가지의 기준으로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왔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야당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이미 끝났다. 준비된 주자만큼 무서운 주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검증된 깨끗함과 유능함과 미래라고 하는 화두가 있다. 우리 국민들께 사실 큰 선거를 치르면서 이 청렴이라고 하는 화두는 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를 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 지나온 세월을 한번 회고를 해봐 주십시오.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시가 늘 광역지자체 청렴도 꼴찌의 지자체입니다. 그 권익위에서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년 꼴등입니다, 서울시는. 넉넉하면 꼴등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늘 꼴찌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권이 가장 많습니다. 사업도 가장 많고요.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많고요. 그 서울시를 제가 5년 동안 1등을 2번 만들었습니다. 깨끗하다는 걸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도시 미세먼지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와이셔츠 결이 여기가 까맸던 거. 제가 취임하던 2006년도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가 61이었습니다. 61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61이었습니다. 제가 퇴임하던 2011년에 40까지 떨어졌어요. 41.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 와이셔츠 며칠 입습니다. 흰 와이셔츠. 분명한 깨끗함에 관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두 번째, 유능하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나빠십니다만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던 때에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지수가 국제사회에서 그 수백 개의 도시들 중에 도시경쟁력 지수가 27이었습니다. 27위. 그게 제 퇴임하던 해에 9위로 올라섭니다. 이건 중국 사회과학원이 평가를 했던 거고요. 몇 개의 평가기관들이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다 우리나라 서울시를
뭐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뭐 상하이와 경쟁해서 셴젠과 경쟁해서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국가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려 52에서 53위에서 16위까지 올라갑니다. 5년 동안.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평가기관 머서라는 데서 평가를 하는데 89위에서 81위로 올라갑니다. 삶의 질 지수는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지수는 물론 아닙니다. 몇 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눈부시게 하드웨어 측면,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건 앞으로 제가 어떤 선거를 나가든 큰 선거에서 크게 미천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 이야기는 세계의 창, 내계의 창 이야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렴, 깨끗함, 유능, 퍼포먼스, 성과를 바탕으로 한 유능, 미래, 비전, 이 세 가지 점에서 여타 어느 후와도 차별화되는 우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상대 진영이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미리 천착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화두를 이미 선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의 휴지기를 거쳐서 5월부터 제가 제기했던 화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대대는 개념이죠.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수도 이전 찬성했습니다. 당에서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제가 그거 그렇지 않다고 사무총장한테 설명을 하면서 강한 톤으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우장 지렛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른바 직모혼합제와 자율무기체제로 국방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된다는 강연을 지난번에 당에서 불러서 초선 의원들 모임이었죠. 그때 그 명불허전인가요?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4개의 화두 외에도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될 겁니다. 기회만 되면 제 입장을 밝혀나갈 생각인데 아마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은 분명히 기본소득,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 기본소득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미 MBC 100번 토론에서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지사와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누가 토론의 우위에 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수도 이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히려 수도 이전 국회 정도만 옮기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들을 다 옮기면서 충청도 일대에 다 세종시 일대에 다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옮겨서 충청도를 전부 다 그 혜택의 번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무장 지렛대론,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이미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누가 되더라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겁니다.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슈미트 수상의 이중결정 전략, 더블트랙 디시전 전략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전술에 갖다 놓자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국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진정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직무혼합제, 지난 총선 때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잠깐 띄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카드를 그냥 슬쩍 흔들고 다시 집어넣었는데요. 다음 대선 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엊그저께 KBS 통해서 여론하는 거 보셨죠?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무혼합제가 가장 우수한, 가장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우리 형편에 맞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로봇군, 킬러로봇, 전투로봇이 상용화하기 시작했고, 군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025년이면 미국, 러시아 군의 절반 정도가 로봇군으로 혼선 편성되고 로봇 전투군단이 단독으로 편성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무인 공격기, 정찰기가 떠다니고, 바다에는 무인 잠수정, 무인 배들이 떠다니고, 육상에는 개를 닮은 혹은 사람을 닮은 킬러 로봇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그런 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당에서는 지금도 모병제 얘기가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장의 상황이,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미리 연구를 한다면 더 이상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상황, 이것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아마 우리 당이 먼저 전쟁의 개념, 국방의 개념을 바꾸자. 그리고 직무 혼합제를 거쳐서 로봇을 조종하는 병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미래 전장의 개념을 미리 국민께 설파함으로써 일정 부분 저들의 전략을 희석시키고 선점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하나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부동산은 정말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인가요? 네.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은 부동산은 썩부썩 하는데, 그분은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오세훈만큼만 해라.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폈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익부빈 느낀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주자와 비교를 하고 토론을 해도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주자들은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과를 이야기하고 시장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우회에 있다. 특히 상대 진영이 무엇으로 승부할지 이미 다 예측도 끝나고 준비도 끝났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도로의 확장성입니다. 여기 아마 거의 대부분 선배님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중도로의 확장, 이건 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당의 변신의 핵심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위기는 전 이제 없다. 사실 작년 전당대회는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오히려 우파 성향을 강화할 것이냐, 중도로 진격할 것이냐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때 대세론에 안주해서 이른바 우파로의 회귀, 더 강한 우파를 선택했던 그 선택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전부 뼈저리게 느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그 브랜드를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는 너무 어려워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 먹고 살기 어려워진,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이 분류하기에 중도라고 불리우는, 우파라도 좋다 좌파라도 좋다 먹고 살기만 해달라, 이런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지도자를 바라보는 이분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가장 그 필요한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는가,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신저가 그 메시지 자체를 채워한 그런 후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브랜드는 탈이념적이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120점 주고 싶습니다. 전 그 점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당이 지금 그 중도 진영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연 누가 유능하고 누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누가 검증된 사람인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지난 총선에서 저를 떨구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각고의 노력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광진구에 다 왔다 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아마 뭐 선거 치르느라고 바쁘셨던 분들은 기억 못 하실 텐데, 뭐 이인영, 뭐 임종석, 이낙연, 한 번만 오지도 않았습니다. 2번, 3번 왔다 갔습니다. 그 뭐 긴 사연을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 같아서 다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떨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나중에 선거 후에 이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부원장인가 하면서 당 전략기획 무슨 본부장인가 했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더라고요. 후보 중에 오세훈이 제일 어려웠다. 아시다시피 광진구는 정말 우리 용어로 잘 바칩니다. 험지죠, 험지. 추미애 의원이 5선 한 곳입니다. 거기를 제가 해보겠다고 자원해서 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결국 못 견디고 떠났습니다. 본인은 총리급 아닙니까?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갔습니다. 어쨌든 대패하는 서울에서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참 뼈아픈 패배인데요. 어쨌거나 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날 떨고 싶어 하냐.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민주당 쪽의 그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놈이다. 왜 그러냐? 일단 시동만 걸리면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주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어쨌거나 필승 후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주간조선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도와주시면 필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드립니다. 필승 후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